현장을 뛰는 기자, 사건의 핵심을 짚어내는 변호사와 함께 우리 사회를 속속들이 파헤치고 프로파일링하는 시간이죠. 사회 프로파일링. 김준우 변호사, 김완 한겨레 신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회 프로파일링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도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아이 킥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12구 참사 관련 정부 대응 방향부터 좀 짚어보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열어서 참사 관련해서 여러 입장을 밝혔는데요. 특히 경찰을 향해서 강도 높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제 대통령의 발언 내용 잠깐 들어보시죠.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냐 이거예요. 현장에 나가 있었잖아. 112 신고 안 들어와도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태원 이 참사가 제도가 미비해서 생긴 겁니까? 상당히 화가 많이 나고 그 화를 그대로도 이렇게 조절하지 않은 채 감정을 실어서 이야기하는 대단히 이례적인 대통령의 발언인데요. 김한 기자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일단 뭐 이번 참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굉장히 좀 격앙된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건 온 국민이 확인을 한 것 같고, 예. 애초에 이제 이 회의가 비공개 회의였는데 회의가 끝나자마자 대통령실에서 이 회의를 이제 막 내용을 이제 공개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육성까지 나왔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대통령실이 이제 대통령이 이런 정도의 감정적 온도를 갖고 있다. 이거를 좀 정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 한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네. 다만 지금 대응의 일관성이 있는가 이 부분에서는 대통령이 어제 한 40여 분간 경찰 청장과 이제 경찰 관계자들 앉혀놓고 면전에서 굉장히 강한 질타를 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네. 그 부분에서 이제 애초에 경찰이 개입할 권한이 없다라고 말했던 게 이제 대통령실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참사 초기에. 예.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대통령실 차원에서 이번 참사를 초기에 대응했을 때 어떤 수위와 지금 대통령이 경찰을 바라보는 수위의 갭이 굉장히 커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갭이 대통령이 이제 그 동안은 국가 애도 기간 동안에는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대통령의 워딩이 없다가 네. 어제 이제 처음 이제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거기서 이제 경찰만 강하게 이제 얘기하는 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오늘도 이제 여러 해석들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김준우 변호사의 해석은 무엇입니까? 저는 예. 죄송하지만 낙제점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에게. 네, 이게 이제 결국 경찰이 그날 대응을 왜 이렇게 부실하게 혹은 못했느냐, 그리고 새로운 이제 증거들이 나오면서 경로할 수 있고 이렇게 질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비공개 회의에서 이야기하신 발언 전체가 이제 만자분량 정도 된다고 지금 이제 보도가 되고 전문이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저도 예. 다 읽어봤는데요. 결국은 이제 경찰이 왜 그날 그랬냐, 경찰의 원래 역할이 무엇이냐, 뭐 무엇을 할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그게 결국은 그 당일날 경찰이 무엇을 했느냐만 가지고 얘기를 한 건데 지금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이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하셔야 될 일도 그것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전체적인 점검회의, 물론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라고 있는 회의 성격이 있겠습규니다만 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들은 지금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외국과는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네. 그리고 진상규명이 형사 책임에 국한되지 않으려면 별도의 조사기구가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국정조사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예. 뭐 이런 것들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이 좀 담겨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공개하면서 대통령이 이제 두 차례, 그 전번까지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뭐 사과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대통령실에서 하는데 네.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도 이제 나왔지만 성수대교 사건 났을 때 국무총리 바로 사표 쓰고 3일 있다가 김영삼 대통령이 브리핑실에 나와가지고 이제 대국민 사과를 했거든요. 그랬죠. 근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면전에서 직접 듣는 얘기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오는 메시지도 여전히 경찰에 대한 질타가 중심이고 아까 말씀드린 나머지 쟁점들에 대해서 네. 얘기 나오지 않다는 거죠. 유족협의회들은 어떻게 구성할 건지, 진상규명 과정에서 유족들과 피해자들의 참여는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네. 그날 그 희생자 말고도 그 다치신 분들과 그 목격하신 분들, 구조를 하다가 여전히 심리적 트라우마에 이제 아무래도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 그렇죠.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내용을 총체적으로 담아야 되는 거지. 네. 지금 이 얘기는 경찰청장이 해도 되고요, 행안부 장관이 해도 돼요. 그렇죠. 그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은, 국무총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건데, 국무총리께서는 외신한테는 2시간 반씩 시간을 할애하면서 네. 자세하게 본인이 얘기를 하는 거 하면서 국내
뭐 내신이나 아니면 언론이나 아니면 시민들에 대해서는 이거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브리핑을 하는 수장의 모습은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서 네. 그렇다면 지금 사고가 일주일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적정한 대응인가? 초기에 지금 이미 뭐랄까 네. 태도, 내용 그리고 시점에서까지 현재 대통령실의 이 수습 관리 대응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보고 싶어하는 대통령의 모습은 네. 리더로서 네. 이 참사 앞에서 네. 피해자 이렇게 공감하고요. 네. 함께 지금 김준호 변호사 말씀하신 여러 내용들을 함께 좀 끌고 나가시는 모습일 텐데 네. 막 화내는 모습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 않. 그러니까 이게 리더가 어떤 네. 역할을 해야 되냐 이런 추상의 차원이 아니라 네. 실제로 어제 발언들을 보면 법리적인 판단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법리적으로 이게 수사를 해보면 누구가 잘못이고 이거에 대한 판단이 있는데 예를 들면 행정은 이런 겁니다. 도시에 큰 구멍이 생겨서 누군가 다쳤을 때 수사는 이 구멍을 누가 뚫었는가를 찾으면 되지만 행정의 역할은 그 구멍에 빠진 피해자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렇죠. 또 다른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며 그렇죠. 뭐 이거를 그러면 당장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예. 뭐 이런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어제 이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에 등장한 대통령의 모습은 그런 이제 행정 전반, 그러니까 사전 예방이라든지 사후 대책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 정부가 이제 초기부터 그랬는데 법적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네. 법적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뭐 이 부분에 대한 좀 관점으로 좀 좁혀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럼 그 부분으로 가보자고요. 네. 현장에 당시에 있었던 경찰관 이태원 파출소 11명입니다. 그 전에 주간 근무자 11명도 퇴근 안 하고 도와줬다고 하지만 합쳐도 20명밖에 안 되고요. 뭐 137명 배치했다고 하지만 다수가 마약 단속 사복 형사들 혹은 교통 거리에서 차 단속하던 교통 경찰관들인데 13만 명이 넘는 인원을 현장에서 지켜만 봤을까요, 이분들이? 네. 정말 뭐 피투하는 심정으로 현장 일을 했을 텐데 만약에 경찰이 현장에 잘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면 왜 많은 경찰이 그곳에 가지 않았고 대비하지 않았느냐를 물어야지 네. 현장에서 고생한 사람들을 이렇게 질타하면 그게 맞는 건가요? 예, 바로 그 부분인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왜 경찰이 그러면 그날 그렇게 능동적인 대처가 안 됐느냐를 놓고 보면 네. 결국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태원의 할로윈 데이를 맞아서 그런 정도의 인파가 모이니까 우리가 어떤 대비를 하자라는 계획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날 경찰 병력의 운영은 오로지 이제 말하자면 광화문과 대통령실 앞에서 벌어지는 집회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네.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경찰이라고 하는 조직이 굉장히 인원이 많아 보이지만 결국엔 그 인원들도 사전에 계획된 동선, 그 통제 지휘를 따를 수밖에 없는데 사실 네. 거기서 준비가 전혀 없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6시 34분부터 신고가 들어왔고 용산경찰서장이 지금 인지한 시점에 대한 뭐 아직 정확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최소 9시 때 그 사건을 그러니까 상황을 인지했다라고 하면 왜 능동적인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때서라도. 네, 그렇죠? 그때서라도 예. 그러니까 그 지위가 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렇죠. 예, 요 부분이 핵심일 텐데 그거 관련해서 어제 이제 공개된 용산서장이 이제 설렁탕집에서 식사를 하는 모습, 그리고 오늘 공개된 뭐 CCTV 상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 그 상황의 긴박함이나 이게 이제 다중 안전의 문제라는 인식이 전혀 경찰 차원에서 없었던 게 아니냐. 이 부분이 지금 이제 그 여론의 공분을 사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여러 네. 축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참사가 일어나고 일주일이 지나면서 새로운 증거들이 밝혀지고, 그래서 저는 초기와 달리 이제 일부 경찰 분들의 형사처벌 가능성도 이제 배제할 수 없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최초에는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예방적으로 130명밖에 안 보냈냐는 것만 가지고 이제 이거를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적어도 이 그 압사가 될 거라는 시민들의 제보가 있었음에도 충분히 출동을 안 했으면 뭐 업무상 과실치사죄까지는 적용이 안 되더라도 직무유기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적용을 할 가능성이 좀 생겨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사전에 왜 이거를 충분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그 신고가 나고 해서 왜 즉시 출동하지 않았느냐, 이런 거 이제 두 가지가 또 있겠지만, 그러면 그 신고를 받은 사람이 일선에서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의 한계는 또 있었냐 없었냐, 여기서는 용산 서장이 문제인지 서울청장이 문제인지, 그렇죠. 그거는 또 이렇게 좀 따져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네. 용산 파출소에 있는 인원으로 아무리 신고가 들어온다고 해도 신고가 들어와서 파출소에서는 더 이상 인력이 없는데 나가 있는 상태였고.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그럼 위에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서울청에서는 이제 집회 시위 관리에 대해서 훨씬 더 큰 비중을 둔 거 아니냐라고 사실 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광화문에는 뭐
경찰 추산과 단체 추산은 늘 다릅니다만 네. 집회 인원이 뭐 2만 명 내외라고 치면 어쨌든 이태원은 1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려 있던 곳인데 왜 이렇게 비중을 달리 줬느냐라고 그렇죠. 하는 부분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하나만 더 네. 보태면 시간은 없지만 네. 대통령실에서 얘기했던 최초의 권한 얘기는 아마 법령상 의무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난안전 법상 이제 주체가 없는 행사니까 거기에 네. 대해서 뭐 이렇게 계획을 재난안전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법령상 적극적으로 뭔가를 할 의무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참사 사건과 관련돼서 법원에서의 판단을 보면 이제 법령상 명백한 의무가 없더라도 뭐 객관적인 어떤 의무가 발생할 경우에는 국가의 배상 책임을 좀 넓게 보는 네. 견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가의 배상 책임, 민사 책임 부분에서는 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걸 최초에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다고 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업무상 과실치사죄나 이런 형사 책임으로 최초에 하시기는 어렵겠죠. 결국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아니 근데 거는 그거는 나중에 법원에서 이야기고요. 네, 그쵸, 지금 그쵸. 우리 국민들께서 그거 듣고 싶어 하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대통령실의 그 당시 대응도 그렇고 네. 어제 대통령의 발언도 그렇고 이 철저히 수사 중심의 진상규명 중심의 그러니까. 약간 프레임과 세계관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네. 좀 더 넓은 시야 속에서의 이야기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쟁점으로 불거지고 있는 것이 민주당에서 네. 물론 일부이긴 하겠지만 주장하고 있는 마약과의 전쟁의 원인론입니다.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중심으로 해서 마약과의 전쟁 강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경찰에서도 이 헬로윈 축제를 그 안전관리 대책 차원이 아니라 네. 마약 단속의 대상으로 삼았다. 네. 뭐 이렇게 해서 일어난 참사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뭐 정확한 인과관계가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연결되는 그렇죠. 주장은 아닌데요. 다만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경찰이 아까 집회 시위 중심으로 인력 배치를 했다라고 했는데 예. 당일 이태원 할로윈 대회를 할로윈 대회 행사를 경찰이 어떻게 바라봤느냐로 보면 거기선 어떤 마약 관련된 문제가 벌어질 수 있어. 이 중심으로 봤다라는 거는 경찰도 인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서로 이제 이 대목에서 치열하게 뭐 그럼 마약 수사를 하지 말라는 거냐 뭐 이렇게 다투고 있는데 저는 이게 양립이 안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건 네. 당일 이제 말하자면 기동대 인력들이 정복을 입고 나가서 교통 통제해주고 경광봉 들고 흐름 막고 이런 거를 하면서 마약 수사도 동시에 수사관들이 들어가서 잠입해서 할 수도 있는 거였거든요. 당연하죠. 예. 네. 근데 이제 그런 차원의 문제를 이것 때문에 이거가 안 됐다, 이것 때문에 이거가 안 됐다 이렇게 말할 건 아닌데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제가 현장에서 취재를 하다 들어보면 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한 후에 교통 통제라든지 도로 통제를 하는 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대통령실 이전에 오면서 대통령의 동선 뭐 이런 것들하고도 이제 관리 측면에서 부딪히기 때문에 아하. 사실 사전에 협의가 돼야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각에서 갖고 있는 이것도 이제 진상규명이 돼야 되는 건데 네. 26일 날 정보과 형사가 이제 인력 문제를 하고 병력 배치 얘기를 했는데 그걸 왜 정보과장이 뭐 때문에 그 문장을 빼자고 한 거냐. 병력 배치가 필요하다는 거를. 예. 그럼 거기에 그 정보과장 수준에서 이거가 들어가면 너무 예민해지겠는데 민감해지겠는데 이렇게 판단한 근거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들이 무엇이었느냐. 네. 이거를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하면 당일날 뭐 이 배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규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준일 변호사 혹시 네. 뭐 법적 관점에서 짚어주실 부분 있으세요? 지금 이제 그 아까 얘기하신 뭐 일부 증거 인멸이나 뭐 그런 거 관련해서 보고서가 삭제됐다는 뭐 정보 정황 보고서? 이런 게 예. 보도되면서 새롭게 이제 직권 남용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새로 형사 수사 대상에서 포함되고 혹시 뭐 기소가 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다만 그리고 뭐 심지어 저는 조금 의아했는데 용산 소방서장 분도 뭐 지금 입건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상당히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분은 상당히 지금 적극적으로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행정을 한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네. 왜 이제 여기까지 오는지는 사실 저는 지금 뭐 보도된 것만 봐서 수사 상황을 모르니까 그렇지만 예. 조금 의아하다는 측면이 들고요. 다만 이제 국민들 여론도 그렇고 이게 형사 책임이 누구한테 가느냐도 물론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네. 그 행정적 책임이나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이걸 회피하는 수단으로 형사 책임이나 그런 수사 내용이 좀 과잉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를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는 답변들이나 언어들이 대통령실에서 나와야 될 건데 네.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2-4달 후에는 행안부 장관이 뭐 사임을 하겠다든가 뭐 이런 정도가 좀 나와주는 게 이제 적절치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김환 기자, 네. 그 용산 소방서장 형사 입건 네. 관련해서요. 네. 혐의가 과실치사 혐의라고 하는데 네. 지금 보도된 내용만 보자면 종로 소방서 구급차가 용산 소방서보다 먼저 도착했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죠. 네, 근데 그 부분에서 과연 이거를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할 수 있느냐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보보 변호사님 계시지만 범죄적으로 좀 판단해볼,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지 않냐 이런 의견들도 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예. 많은 국민들의 내리 속에 용산서장이 계속 이 브리핑을 현장에서 했던 그렇죠. 인사였고 계속 굉장히 봤죠. 예, 본인이 막 덜덜 떠는 모습들을 온 국민이 손이 막 덜덜 떨리고 예, 목소리 지켜봤기 떨리고 다 때문에 봤죠. 예. 그 부분에서 여기에 책임을 묻겠다라는 게 용산서장의 잘못이 있고 없고를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이 잘못을 아래로 내려서 네. 결국엔 책임의 처벌 책임자의 수위를 낮추려고 하는 게 아니냐. 최대한 낮추려고. 이게 현장 최고 실무자 정도를 처벌하는 것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애초에 경찰청장이라든지 서울청장에 대한 압수수색도 안 했었기 때문에 예. 뭐 그런 상황과 겹쳐지면서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생각들이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 수사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기 말입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오늘 구속 적부심 통해서 석방이 됐다는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요. 김준호 변호사 이거 네.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구속 이게 이제 적부심부터. 체포나 구속 영장이 나왔을 때 물론 이제 사전 단계로 영장 실질 심사라는 단계가 있습니다만 영장이 나오고 나서도 사후적으로 이게 적당한지 아니면 부적정한지를 판단하는 적부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헌법상 보장된 절차적 권리고요. 그래서 이제 서욱 장관 같은 경우 이제 구속이 되고 나서 다시 구속 적부심 신청을 했는데 네. 그 신청이 이제 인용이 됐습니다. 결국은 뭐 증거인멸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새로운 재판부에서 본 셈이고 네. 검찰에서는 다소간의 불만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아하. 구속 적부심 제도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이제 시대별로 따라서 이 인용률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예전에는 구속 수사가 일반적인 시절과 아닌 시절이 좀 다르고 뭐 굉장히 좀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뭐 2010년대 와서는 그때 통계가 뭐 한 15%에서 17% 정도가 보통 인용된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 네. 그 인용되는 경우에도 상당 부분은 아마 구속되고 나서 혐의 사실을 인정했을 때가 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네. 이제 서욱 장관 같은 경우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고 본 건데 사실은 이제 서욱 장관이 형사적으로 유죄이냐 아니냐는 단정할 수 없지만 저는 이거는 뭐 그 처음부터 사실은 어떤 재판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구속 여부가 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밈스에 삭제를 했다는 것 자체가 네. 이제 와서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지위에 서욱 장관이 없잖아요. 이제 관에서 공직에서 물러나신 분이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일했던 공무원들이랑 이제 말을 맞출 가능성 이제 그거 하나 남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왜냐면 이분 신분상 사실 도주 우려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아마 그 이후에 밈스라는 체계에 뭐 삭제가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삭제랑은 좀 의미가 다르고 몇천 건씩 1년에 삭제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아마 원본은 남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좀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추론됩니다. 김환 기자, 네. 향후에 그러면 뭐 서훈 전 안보실장이나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더 확대될 가능성이랑 어떻게 이 사건 될 거로 전망하세요? 일단 이게 전 정권의 고위직들에 대한 수사기 때문에 언제 예. 기소하고 어떻게 이제 신병 처리가 되느냐가 사실 이제 뭐 법리적으로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정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네. 일단 검찰의 계획은 구속 기한 만료일 전에 기소를 하겠다라는 계획이었는데 지금 이제 구속 적부심으로 풀려났기 때문에 뭐 이 일정이 지켜질 거냐 이 부분이 이제 하나의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서욱 장관이 수사를 하고 구속되던 시점과 달리 네. 이제 국가적인 참사가 발생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유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영향도 미칠 것 같아서 향후에 뭐 검찰은 예정대로 목속 적부심 결과와 상관없이 기소하겠다는 입장이긴 한데 수사 자체가 얼마나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어제 오늘 정치권이
때 아닌 풍산계 네. 논란에 지금 거세게 빠져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료값을 세금으로 지원받지 못하니까 파양하겠다는 거냐.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다. 이런 네. 원색적인 비난을 했고요. 반면에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 비서관은 이 사태의 원인은 윤 대통령의 허언 또는 윤 정부가 못 지킨 약속 때문이다. 라면서 이렇게 방송에 적합한 용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네. 이제 인용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개판이다. 이렇게 또 네. 역시 원색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김한 기자, 네. 조금 사실관계 중심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게 무슨 뭐 일입니까? 이렇게까지 서로 날석에 적대적으로 얘기할 문제인가 싶은 생각은 드는데요. 예. 뭐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2018년 9월 달에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네. 이때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풍산개 고미와 송강이를 선물을 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서 그 개를 키우고 있었는데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산사저로 내려가면서 이 개들을 데려갔습니다. 예. 근데 데려가기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행정안전부가 시행령을 개정해서 이 개에 대한 어떤 지원을 정부가 해주기로 약속을 했었다라는 이제 입장이고 예.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측의 입장은 이게 시행령이 개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절차가 있는데 그걸 예. 기다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이 개를 지금 반환하겠다라고 나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지금 이제 권성동 의원처럼 굉장히 이거를 뭐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이런 상황까지 겹쳐지면서 그리고 또 일부 이제 여론의 관점에서는 이게 남북 관계 개선이 되는 거의 어떤 상징적인 그거였는데 예. 이 부분을 왜 반환하는 거지? 이런 이제 어떤 생각.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반려인이 1000만이다 2000만이다 얘기를 하는데 반려인들 입장에서는 이 파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민감하죠. 예민한 단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언론들이 파양이라고 프레임을 잡으면서 예. 사실 이게 이제 어떤 윤리적인 문제로까지 지금 비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요, 김준우 변호사. 네. 그 핵심은 결국은 시행령 개정 여부고 시기적인 문제 서로 간 입장이 다른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측 표현에 의하면 이제 그 정권 마지막에 교체 시기에 윤 대통령이랑 만나서 이제 누가 키우는 게 좋겠냐라는 얘기가 실제로 두 전현직 대통령 사이에서 얘기가 오갔고 윤 네. 대통령이 이제 문 전 대통령이 키우는 게 좋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고 그러면서 그에 기반해서 이제 대통령 기록관이랑 협약서를 맺고 그래서 이후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비용 지원도 해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그 시행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라는 주장이잖아요. 그래서 네. 뭐 절차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문 대통령 쪽 얘기가 훨씬 더 수긍이 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다만 이제 이거가 가지고 정무적 효과, 지금 이 시기, 예. 그리고 특히 이제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는 굳이 문 대통령께서 이런 결정을 한 것이 정무적으로 바람직한가? 예를 들면요, 네. 이제 본인이 이제 개를 계속 가지고 있고 남북 관계가 지금 이렇게 경색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특사로 역할을 하실 수도 있단 말이죠. 네. 미국 대통령 카터처럼 말하자면. 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사회가 전임직 대통령들이 상당 부분 구속이 많이 되고 아니면 네. 돌아가시고 아프시고 이러면서 아니면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직 대통령으로서 뭔가 해줄 수 있는 역할들이라는 것들이 사실상 없는 국가입니다. 87년 이후에 별로 네. 그다는 역할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그 이 풍산개 2마리 그리고 이제 거기 나온 새끼 1마리가 어떻게 보면 문 대통령이 또 가질 수 있는 상징 자본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렇네요. 뭐 구체적인 내부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굳이 물론 이제 이제 뭐 밀고 당기기 속에서의 어떤 압박용 카드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소송을 하기 전에 뭐 내용 증명을 보내는 정도의 얘기를 하다가 이걸 오히려 이제 역으로 뭔가 정무적으로 역공을 당했다고 아마 양산 쪽에서는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저는 큰 틀에서 보면 오히려 문 대통령 쪽에서는 이거를 계속 키우는 게 여러모로 더 효능감 있지 않나라는 뭐 정무적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반려동물과 반려인은 헤어지지 않는 게 어떤 이 네. 상황에서도 그게 좋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사회 프로파일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환 기자, 김준우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